안녕하세요. 글로 하나 되는 나라를 꿈꾸는 글퍼블릭의 고재윤입니다. 자, 오늘은 세종 어제 훈민정음, 세종께서 친히 지으신 훈민정음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창제되었고 또 제대로 된 해석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구독이라는 여건으로 글퍼블릭의 국민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훈민정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를 가장 잘 이해한 정인지가 쓴 글입니다. 이거를 참고 자료로 삼고 특히 그 글에서 인용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방의 풍토가 구별되매 성기도 또한 다르게 된다. 대개 외국의 말은 그 소리는 있어도 그 글자는 없으므로 중국의 글자를 빌려서 그 일용에 통하게 하니 이것이 둥근 장부가 네모진 구멍에 들어가 서로 어긋남과 같은데 어찌 능히 통하여 막힘이 없겠는가. 요는 모두 각기 처지에 따라 편안하게 해야만 되고 자, 이 내용이 핵심적인 말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반대해서 훈민정음 창제에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최만리 상소문도 비교하면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순 우리말과 한자어가 섞여 있을 때 한자는 동국정운, 이 동국은 동쪽에 있는 나라, 정운, 바른 소리가 되겠죠. 정운식 표기를 활용합니다. 이걸 이해해야만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훈민정음으로 영어 발음 기호를 대체해서 표현하는 것처럼 훈민정음으로 중국어에서 출발한 한자를 대체하여 표기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로 동국정운이라는 일종의 한자음 발음 표기법입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우리말화 되면서 달라진 소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동국정운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삼극의 세 가지, 삼극이라는 것은 하늘, 땅, 사람, 즉 하늘과 우주의 섭리, 땅이라는 자연, 그리고 그 속에는 사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글자를 만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바로 초성, 중성, 종성 합쳐져서 하나의 글자가 만들어지게 했던 것이죠. 이것은 로마자처럼 가로로 쭉 쓰는 글자하고 그 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글자도 로마자와 달리 각각 한 글자에 하나의 모음을 담고 표기되고 있죠. 자, 이런 원리를 담고서 세상의 모든 이치의 핵심은 하늘의 기운과 자연의 섭리, 그리고 그 속에 사는 인간들이 조화롭게 소리내는 것, 이것을 훈민정음 창제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적인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어를 이렇게 유래된 발음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성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나더라도 이응 표시를 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응으로 돼 있으면 소리가 안 나는 한자지요. 그런데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꼭지를 달아놨습니다. 위에 살짝 올려 있어요. 그래서 생종 혹은 셔잉종 이런 게 읽는 게 아니라 세종으로 읽습니다. 그 다음에 엉쟁 이러는 게 아니라 어제 임금이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임금이 직접 지었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풍토가 다르면 소리가 다르다. 이걸 이해하고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글자 표기는 같습니다. 글자의 모양은 같은데 이 글자를 사용하는 소리가 나라별로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 어제 훈민정음에 나온 중국어 한자를 보면은 중국어에서 지금 우리 글에서 세종 어제 훈 이렇게 나가야 될 글자가 중국어에서는 시, 중, 종 이 정도 되겠죠. 제가 중국어에 대해서는 유창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중국 현지 발음 이것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국어에서는 땅이 넓었기 때문에 광둥어, 만다린어, 북경어 이런 식으로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소리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소리가 지금과 같지 않았고 표준 체계가 정립되지 못했겠죠.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글자는 같지만 소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말에서 읽는 한자와 일본인들이 읽는 한자 그리고 중국인들이 읽는 한자의 소리가 각기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말에서 세상 세자로 한자를 읽는다면 세로 읽겠죠. 그럼 중국어에서는 쉬 이 정도로 소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중세 국어이기 때문에 시대가 흘렀기 때문에 소리가 변화됐을 거예요. 그럼 중세 소리는 어쩌면 역설적으로 우리말에 원래 중국어의 흔적이 더 많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종 당시에는 명나라였지만 그 후에 후금, 청나라, 이 청나라로 바뀌게 되면서 지리적으로 이 만주어가 더 많이 중국의 주류 언어가 되는 계기가 되겠죠. 자, 그 이유는 다음에 제가 소위 언어학에서 말하는 제9, 지금 제가 중국어하고 일본어 그리고 우리말 가지고서 제9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성되면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해해야 되는 거는 같은 글자를 중국, 그 다음에 한국, 그리고 일본에서는 세자를 요나 세로 읽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에서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음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인에 가까운 소리가 나고 일본어에서는 오또나 옹입니다. 자, 같은 글자의 모양을 놓고서 중국 다르고 우리말 다르고 일본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리를 정인지는 세종대왕의 뜻이 나라가 다르고 풍토가 다르면 이렇게 소리가 다르다. 또한 네 번째 문법적 설명에서 나오는 조사 부분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바꿔서 같은 뜻을 냅니다. 그렇지만 우리말 한자어는 또 어순이 달라요.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일본어에서도 히라카나나 가타카나 표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이 조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등장하는 향찰이나 이두 표기가 바로 이런 부분들까지 새겨넣기 위해서 한자를 변형시켜서 사용하고 있었죠. 자, 이러한 문법적 설명, 조사, 고경어, 합용병서. 이 합용병서라는 것은 글자를 겹치는 건데요. 글자를 겹쳐 쓰는 표기를 저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말만 놓고 봤을 때는 초성, 중성, 종성이 각기 하나의 소리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영어의 경우에는 자음이 3개까지 겹칩니다. 그러면 3개까지 겹치는 글자 2개, 예를 들어서 비읍, 시옷 이 2개가 겹쳤다고 하면 발음 기호를 표현하는 과정 그리고 영어와 같은 자음이 겹치는 경우에서는 이 소리를 다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해서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법적인 설명들은 다음 강의에서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서문이죠. 내가 왜 이런 글자를 만들었는지 세종대왕의 뜻을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표기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이런 글자를 보게 될 겁니다. 나랏 말씀이 뒹귀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과연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인지 서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많이 참고하세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이 말이 바로 아까 사방의 풍토가 구별됨에 성기도 또한 다르게 된다. 소리의 기운이 또 다르니까 같은 글자를 놓고도 다르게 읽더라. 이것은 그곳에 사는 자연 풍토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둥기으로 지금 소리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중세 소리는 정확하게 찾아낼 수는 없겠지만 대충 유추를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 중국의 현재 표기가 종궈 이렇게 돼 있지만 아시아 나라에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는 표현을 띠용꺽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국외음화가 일어나기 이전의 원시 소리가 띠용 혹은 둥, 디귿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기법이 있는데 한자에서는 둥깃, 동국정운식 표기했죠. 초성, 중성, 종성을 표기했고 중국이라는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중국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여기서 이제 문자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문자 쓰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대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문자는 한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 우리말에서는 글월입니다. 글과 월, 단락이죠.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안 맞는다.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 사마띠라는 표현 때문에 제가 또 정인지 서문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마띠라는 말의 표현이 둥근 장부가 네모진 구멍에 들어가 서로 어긋난다. 이런 상태. 즉 사마띠 아니한다라는 이야기는 사계 맞춤이라는 우리말이 있죠. 내 귀, 내 아귀가 딱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모 안에다 동그라미를 넣었으니 이 두 개 동그라미하고 네모 사이에 그 빈틈이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말이 문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꽉 맞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훈민정음을 창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풍토가 다르면 소리를 내는 공기의 흐름 역시 다름으로가 생략됐겠죠.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다. 그래서 글자와 쓰는 말이 동그라미가 네모 안에 들어간 것처럼 서로 맞지 아니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인 해석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헐빼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하니라 이런 말인데 이 부분에서 이런 전차, 이 전차라는 말이 지금은 사라진 우리말입니다. 물론 순 우리말이었을지 한자에서 왔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전차라는 표현은 아직도 일부 할머니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서 경상도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게 뭐 여차저차 해서 여차저차 해보니까
물론 이 여차 저차가 한자에서 나온 표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내용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까닭이란 뜻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여기서 어리다는 것은 나이가 어린 이런 표현은 아니고요. 어리석은, 우매한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 이 어리석다라는 이야기는 글자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자, 이르고자라는 표현 가지고 뭐 말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 말하다, 이른다, 그 전에는 말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말은 존재했고 이 말이 한자와 같은 그런 걸 갖다 쓰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제대로 표현을 못 해낸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르다라는 표현이 아직은 우리말에서 좀 어감이 안 좋게 나와 있는, 너 선생님께 이를 거야, 너 일러 바친다, 이 이르다라는 표현하고 적합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최만리 상소문에서도 옥사 관련, 즉 형벌 관련되는 이야기를 상소문에 올립니다. 근데 최만리가 상소문을 올릴 때 왜 이 옥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주구절절히 표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자, 글자를 모릅니다. 한자를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형벌에 관련돼서 자기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문자를 모른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 이렇게 글로 써서 문서화해야 되는 상황을 억울한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걸 해결하고자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뜻을 제대로 실어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여기서 하다는 많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이게 글로 정확하게 기록을 하면 좋겠지만 자기가 모른다는 핑계로, 소위 한자를 모른다는 핑계로 말미암아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공평하지 못한 세상을 살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만리 상소가 왜 그렇게 그 옥사 이야기를 이야기하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르다라는 표현은 관청 같은 데다가 어떤 문서화해야 될 일, 이런 경우에 자기의 뜻을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또 무시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해설은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글로 써야 하는 일이 생겨도 자신의 뜻을 제대로 적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너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헤어 수비 니겨 날로 쓰매 편안키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제가 중세국어를 다음에 제구라 그러죠. 원래 조상의 언어를 쭉 살펴보면서 제대로 읽는 기회가 생기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중세국어까지 이해해야 될 상황은 아니니까요. 자, 내 일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위하여라는 거, 여기는 이제 한자로 위자를 써놨죠. 근데 이 한자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내 일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위한 일이니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그거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자가 생각하여 이런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문에서 보면 보통은 써이자, 여기 아랫부분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호응하는 관계로 위가 있을 때 생각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와 이 글자, 이라는 글자와 위라는 글자가 호응할 때 생각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수 있는데 일할 위하여 이런 것을 생각하여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내가 이것을 생각하여 어여삐 너겨 어여삐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져서 너겨라는 것은 여겨져서 이렇게 해야 문맥이 맞지요. 그러니까 나라의 말이 중국하고 달라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문자하고 맞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당하고만 살더라. 내가 이 문제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냐 이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사람마다 해여 스위니겨 이게 제가 지금 표기하고 있는 비읍 순경음이라든가 시옷 순경음의 창제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죠. 순경음을 활용해서 현재 없는 우리말을 발음 표기를 만드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쉽게 익혀서 이라는 뜻이 되죠. 쉽게 익혀가지고 날로 쓰매 이 날마다라고 번역을 보통 하고 있지만 이런 느낌이겠지만 정확하게는 조금 전에 제가 정인지 서문에 나온 일용에 통하게 하여 물론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한자로 표기한 부분에서도 똑같이 일용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 일용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거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여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라는 것이죠. 날로 쓰매 이 말이 일용이 즉 우리말로 옮길 때 날마다 사용하여 정도로 했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용함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편안하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죠. 정인지 서문에 나온 용어들이 바로 훈민정음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처럼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뜻은 군주, 리더, 왕 누가 됐건 간에 이데올로기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정인지 서문이나 최만리 상소문을 보겠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세종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그겁니다. 백성이 편안하게 사는 일인이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상과 이념이 어떠하든 간에 통치자가 리더가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일이 최고의 선이고 정의로 보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 억울함이 없게 하려는 마음 이런 것이죠. 또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직접 여러분 모두가 아는 글자가 있습니다. 흥미진진하겠죠? 자, 여러분 모두가 아는 글자를 가지고 제가 글자를 약간 변형하면서 훈민정음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흔한 글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훈민정음 창제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림토 문자라든가 산스크리트 글자 이런 데서 보이죠. 기호가. 그 기호는 세종대왕이 설사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글 창제의 원리가 아닙니다. 한글 창제에 담겨진 철학적인 내용은 백성을 위한 일, 국민들의 편안함을 위한 일, 이것을 기본으로 삼았고 그 철학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 사람이 한데 어울려서 소리를 낼 때도 그 조화로움을 표현하는 말로 글자를 만든 겁니다.
자, 세종대왕이 표절했을 거다. 어이가 없죠. 저 역시도 제가 하는 모든 강의나 내용은 표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제가 이런 글을 썼다. 여러분 모두 인터넷 세상이에요. 뒤지면 나옵니다. 인터넷 환경에서 근거를 찾아보라는 이야기죠. 표절이라는 거는 남의 것을 흉내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비읍순경음을 발음에 이제 에서 표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비읍순경음 대신에 비읍 위쪽에다가 글자를 넣거나 이렇게 하는 게 표절이죠. 음가에 대한 정의는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이 사이비적인 행위고 절대로 세종대왕은 그리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너무도 차고 넘칩니다. 세종대왕은 자연과 인간, 사람이 한데 어우러지고 우리의 음과 양의 원리도 함께 어우러지게 해서 일상생활의 편안함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세종대왕이 썼던 것을 혹은 주변 사람들이 세종대왕이 한 이야기를 헤아리면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참다운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세종대왕이 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원리는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하고 달랐다. 그래서 향찰과 이두 같은 이런 표기법으로 했지만 그 글자도 맞지 아니하죠. 사람들이 한자 익힌 다음에 향찰 표기, 이두 표기 다 익혀서 관원들이 쓰고 이거 모르는 사람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자기 거 빼앗기기도 하고 그렇더란 얘기.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글자 표기를 만들겠다. 사람을 살리는 글자입니다. 그 글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 그래서 새로 28개 글자를 만들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면서 조금 억울함이 없는 편안한 세상을 꿈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훈민정음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